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2,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600만 원에 걸친 자료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지금 진행되는 동안 전액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통과를 받았습니다. 이를 가지고 자기가 보고 들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답변해야 될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교육부총리를 하셔야 됩니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보고 이제 사퇴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 김병준 후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박주영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 세상과 함께 하실 텐데요.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서 이슈가 되는 영상들을 함께 살펴보시죠. 7월 둘째 주 국회에서는 이병기 국정원장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나흘간 장관급 후보자 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이 청문회는 앞서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이후에 열리는 데다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출범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는데요. 유튜브 상에서도 인사청문회 관련 영상을 클릭하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지난 7일 열린 이병기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보시겠습니다. 국정원 직원 도찰 의혹에 한때 파행을 빚기도 했던 이날의 청문회 유튜브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지금 제 뒤에서 저와 박지원 의원님하고 문상훈님 자료를 누군가가 찍고 있어서 제가 누군지 확인을 해봐달라고 했더니 국정원에서 나온 직원이래요. 국정원 직원 카메라가 인사청문회에 들어올 수 있나요? 이게 뭡니까? 임시 시기쯤에는 공개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7월 4일에 국정원이 전자 체계를 통해서 국회 사무처에 취재 요청을 했고요. 국정원장 후보자를 찍기 위해서 4명을 보내겠다라고 해서 인적사항이 4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그 근거는 출입기자 등록 내규라는 국회 내규에 의한 걸로 해서 일시 임시 취재증이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18일 그때 청문회 할 때도 똑같은 공문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냈기 때문에 그때도 허가가 돼서 기록을 다 남겨놓은 걸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국정원만 그래 하느냐? 다른 부에서도 똑같이 그걸 했습니다. 우리 신관사님 말씀대로 국정원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말씀은 과거에 우리 국민들을 걱정하는 그런 사찰 부분을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번 오신도 아주 공개된 회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정원 직원, 까만 양복을 입은 국정원 직원이 신성한 인사청문회 장소에서 뭔가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 뭔가 사찰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강력한 의심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저 뒤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절차적으로 아까 우리 이철호 위원님 한 것처럼 이게 국정원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을 굳이 따지자면 국회 사무처 미디어 담당관실이 잘못한 겁니다. 다 오케이를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아까 가방 이때서 막 언론 사진 찍는데 가방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 장비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 4명 해놓고 사람 4명 와서 미디어 여기 뭡니까? 비디오 촬영 2명, 사진 촬영 2명 하려면 카메라 있어야 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 뭐 제 청문회하는 걸 좀 원해서 찍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온 것 같은데 이 민감한 시기에는 이런 것도 저희가 자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겠습니다. 청문회를 찍는 건 아니죠.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이 앵글, 이 위에서 이 저희 야당위원들을 감시하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찍혀서 지금 이 현장이 입증되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소위 임시 취재증을 가지고 이러한 것도 엄격하게 보면 정치 사찰입니다. 이 개혁을 이렇게 역대
정치권에 대통령 후보들 거, 대통령들 거 하신 분이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한 번의 실수를 했었고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고 그 뼈저린 거는 아마 혹시 박 의원님께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일생 일대 이런 그 뼈아픈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 지인 죄가 있으니까 너 또 하겠지 그럴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대국민 사과할 수 있어요? 사과하겠습니다. 그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저 100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그 국정원장 그 인사청문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그런 후보자가 과연 국정원의 정치 개입 금지를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 개혁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는 이 시기에 국정원장의 자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 국민들의 질문이고 의문사항입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이 자리에 100% 적합하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때 제가 상황 판단을 물론 제가 이인재 의원을 만나서 선거 때 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달라는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가 후회하는 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제가 채택을 한 것도 아니긴 하지만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아까 문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고 박민식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뭐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렸거든요. 제가 자꾸 찻대기로 저를 붙이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일종의 변명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찻대기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인재 의원을 만나서 대선에 좀 협조를 해달라 한 이야기는 흔히 있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선거 때가 그런 일이 되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상대 당도 아니었었고 그 당시 이제 자민련 부총재를 하고 있었고 또 제 고등학교 동문이고도 한 분한테 대선 때 도울 거 있으면 도와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죄의식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후보자께서 계속 답변하시는 게 박영선 의원의 지적대로 동문관계랄지 보호 정도랄지 뭐 이렇게 그리고 대선 앞두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랄지 하는 것은 저는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평가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물론 신의원님 말씀하신 게 제가 100% 공감을 하고요. 액수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제가 잘못했다는 데 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같은 것은 이것은 완전히 정치의 개혁은 그냥 아주 주도하려는 의도였다고 난 생각해요. 그것에 그때 그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전국 안전을 악용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임 원장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배경이나 왜 그렇게 했던지에 대해서 제가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정원의 업무로 인해서 국정원의 업무 내용이 이 정치라는 소용돌이 속에 끼어들었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의원님께서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이런 표현까지 하시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이 다른 건 몰라도 정치 관여라는 네 글자만큼 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원장직을 수행하게 되면 하려고 또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가슴 한구석에 아유 사표 써들고 다니겠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청문회에서는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지만 낙하산 인사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있기도 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경환 후보자님 여기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업, 공공기관에 대해서 당을 인선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금 세월호 사건 이후에 반피아를 특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아까 우리 신계를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최경환 원내대표 시절에 안철수 대표의 연설에 대해서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정부에 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다 생각하십니까?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특히 대선 때 몸담았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무더기로 낙하산으로 갑니다. 이른바 선피아라고 하는 분들입니다. 대표적인 분 몇 분만 이렇게 신문에 난 걸 가지고 왔는데, 선피아라는 이유로 이런 분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문제는 역대 정권, 어느 정권 예외가 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우리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가고 안 가고의 문제보다는 과연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제대로 가서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관피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가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누가 가느냐가 중요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저항하듯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피아 척결 하시려면은 선피아부터 당장 정리하시고 대표 선수 안홍철 KIC 사장부터 정리하십시오. 원내대표 하실 때 여야 간사가, 기재 여야 간사가 안홍철 씨 문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협상하셨으니까 공기업 인사에 대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위원회에서 사퇴를 결정한 거 보셨습니까? 사퇴 여부를 결정한 거 보셨습니까? 없으실 겁니다. 아까 박영선 원내대표께서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기재부 장관 오시면 안홍철 씨부터 정리하십시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안홍철 씨 후원금에 대해서 우리 최경환 후보께서는 억울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안홍철 씨는 정치인 후원의 달인이십니다. 그것도 실세만 합니다. 박재환 장관을 했고요. 유정복 장관 1,070만 원, 서병수 지금 부산시장 되셨죠. 500만 원. 그 중에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으신 게 우리 최경환 의원님이 2,280만 원으로 전체 후원금의 60%까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2013년 5월 1일 날 후원금을 내는데 다 자기 주소와 직장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후원금을 냅니다. 정치인 후원에 있어서 아주 다양한 테크닉을 구사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과거에 새누리당 홍보대책본부에서 무슨 일 하신지 아시죠? 저는 대선 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후보자님 거짓말 하시죠?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후보자님, 이분은 2002년 대선 때 야권 인사들, 문재인 후보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 욕설하는 트윗을 무려 9,740번을 하셨습니다. 김대중은 개대중이고 노무현은 노무현이고 성적 모욕과 욕설로 가득 찬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9,740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야가 공히 이 사람 안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국회가 기재위가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랬을 때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이런 분 잘라야 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억이 없는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써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KIC를 관장하는 기관에 장관이 되시면은 선의가 되시면 이런 분 잘라내십시오. 이런 부분을 끼고 보면서 반피아 척결 이렇게 얘기하시면요 공무원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2,280만 원 우리 후보자님 재산에 비하면 이거 조족지혈이죠. 이것 때문에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간다 이런 오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일생이 관피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는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청문회 모습을 보실 텐데요. 이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 법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입니다. 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 64년이 되는 날에 미군 기지촌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언론에도 상세하게 보도가
되었던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촌을 조성하고 사실상 관리를 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한 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 문제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성폭력과 구타, 감금, 강제 낙태 등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고통들이 이 기지촌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동안에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긴커녕 오히려 성매매 업소 주인과 경찰,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유착을 했었고 정부 차원으로 이들의 성매매를 사실상 독려하기까지 했던 국가 범죄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송에 참여한 분들이 122분이시던데요. 60대에서 80대 고령의 할머님들 이렇게 오랜 기간 고통을 당하다가 어렵게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셔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라고 봅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등과 마찬가지로 이분들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늦었지만 더욱 분발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피해자들 사이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여가부 장관이 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한 진상규명과 국가 배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방금 김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소송이 진행 중인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렇게 예단하기는 힘이 듭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관심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어려운 이 여성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여성가족부가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 책임에 대해서는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여가부에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여러 가지 자료를 함께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들어볼 만한 주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가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가위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엄중한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19대 국회는 본 의원이 재작년에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6개 소관 상임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중에 여가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직 법안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여쭙고 싶습니다. 법 자체는 현재 법사위 사항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기에는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소수자와 관련된 부분에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정신을 저는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여가부도 거기에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뭐 제가 법안 발의를 하고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왜곡된 사실이 전파가 되면서 마치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권장한다, 교육에 해롭다, 동성애 청소년들에게 유해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사실과 다르게 많이 퍼지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실 것 같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행 우리 헌법과 그리고 국가인권위법은 성별 차이나 성적 지향으로 어떠한 차별도 할 수 없도록 이미 현행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잠시 좀 짚어드리자면 제가 청소년 문제를 여쭤봤던 것은 여가부에서 네네. 다루기 때문인데요. 2004년에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동성애가 유해매체물 기준에서 삭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국가인권위법 외에도 국내법 3곳에서 이미 차별금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가 명시가 되어 있고요. 지난해 대법원에서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김조광소 감독 아시죠? 예, 성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친구 사이라는 영화의 19세 관람 등급 취소 판결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자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가부에서도 이런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차별금지법 제정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우리 사회에 더욱 활발한 소통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테면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퀴어 문화 축제라든지 성소수자들의 공개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에서도 정책 범위에 양성평등을 넘어서서 성평등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정책 범위에 포함시켜서 지원도 하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행사와의 형평이나 이런 거를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앞서 선주협회 지원을 받아 해외 시찰을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에서 뭐 세월호 문제와는 무관한 일이다라고 해명하셨는데 이와는 별도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에 해외 시찰 다녀오고 나서 10개월 후에 이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찬성을 하신 것으로 함께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위반한 말씀하신 결의안의 내용 중에서는 저희 부산 지역 대선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인 해운 보증 기금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산 지역 의원님들 대부분이 서명을 했으며 오늘 여가위에 소속된 의원님들 중에서 야당 의원님들도 같이 발의자 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51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그 결의안의 내용에 찬성하기 때문에 한 일이지 앞에 일과 연관시켜서 이루어진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몰랐던 부분은 확실하게 제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제가 다른 선배 의원님들에게 제가 먼저 제안을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반환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비리 백화점으로 불렸던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안행부 장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청문회 현장은 어땠을까요?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통합진보당 김재현 의원입니다. 자잘한 과오들이 참 많다라고 방금 강찬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알려지지 않은 문제 한 가지 더 지적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님은 5년 동안 6억 원에 달할 정도의 교직 외에 부수입을 많이 올리셨습니다. 교직의 활동을 활발하게 한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활동들, 이를테면 사회이사라든지 협회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자신의 경력과 부수입을 위한 활동이었는지 아니면 각종 사회활동을 통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이었는지에 따라서 분명하게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 2011년 3월 25일부터 최근까지 사회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총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으셨죠. 과도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사회이사는 이사회에 참석을 해서 기업 경영 활동에 조언도 해줘야 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잘해야 하는데 이런 역할 충실하게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회에 30번 넘게 참여해서 표결을 했는데 그중에 반대한 사안이 한 건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사전에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을 자기들이 수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표결 중에 상당수는 재벌 총수인 현정은 회장의 지시사항으로 내려온 안건들이었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현정은 회장과 경영인들을 고발한 사건 알고 계시죠? 질문한 겁니다. 네, 제가 재임을 하면서 있었던 그 일은 저 스스로가 지금 법적으로 퇴직을 하더라도 사실은 영업 비밀이라서 그와 관련된 말씀을 이 자리에서 고발한 사건을 알고 계시냐고요. 그건 공시사항으로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뭐 영업 비밀을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공시사실은 뭐 공지사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 안다고 답하셔야죠. 뭐 공시사실 자체는 뭐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알고 계신 거예요? 모르시는 겁니까? 잘 아시는 겁니까? 현대엘리베이터에서 사회이사이자 감사위원이셨어요. 그런데 고발을 당했는데 대략 알고 있다고 어물쩍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현대엘리베이터 주주와 현대증권노조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소송 제기한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왜 소송을 당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 당시 이사회가 회사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넥스젠 파생상품이나 NH증권 파생상품을 구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자가 사회이사로 있었던 2011년부터만 하더라도 회사에 손해를 끼친 금액이 자그마치 최소 5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제가 표로도 준비했습니다. 2011년 3월부터 계셨죠. 추계액으로만 따져도 2013년 6월까지만도 4,675억 원이고요. 소송 제기한 쪽에서는 6천억 원이 넘는 손해액이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회사에 떠안기면서까지도 파생상품을 거래한 이유는 오로지 그룹 총수 현정은 회장의 개인적 지배 구조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신 거고요. 즉 현정은 그룹 총수의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희생시키고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고 소액 주주들을 희생시켜서 수많은 가정이 풍비박산 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감수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부조와 같은 이사들이 회사 이익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재벌 총수를 위해서 복무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영진의 횡포를 감시하고 사회이사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총수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것, 무려 5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회이사를 하면서 재벌 총수 이익을 대변하거나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제 역할은 정확하게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손실이 일어났습니까? 그 문제는 지금 아마 다툼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다툼의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단순하게 재무적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것이라면 경영 판단의 착오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006년 10월에 파생상품 계약 체결 공시에 계약의 목적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안정적인 주주지위 확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공시에 따라서도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의 지배권을 위해서 파생상품 거래를 한 거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한 얘기에 사실상 수긍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해명하실 거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이사로서의 역할은 제가 분명히 했고, 또 사회이사가 재벌 총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을 감시 감독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이사는 현직에 있거나 퇴직을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기업상의 또 업무상의 얘기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은 총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표결을 했던 사람들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혀서 지금 전부 다 피소를 당했습니다. 정부자만 피소를 안 당한 것이, 이건 단순히 소송자들이 소송 실무적으로 선택을 그렇게 한 거고 향후에 얼마든지 피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정의의 편에서 대의를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행보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안영부 장관직을 수행하시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 칼럼 대필 등의 의혹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결국 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는데요.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유튜브 영상으로 살펴보시죠. 참여정부 때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사퇴를 했어요. 똑같은 논문 관련한 문제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김병준 후보는 부총리는 낙마를 가져서 사퇴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는 그러니까 교육부총리를 하셔야 됩니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저보고 이제 사퇴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 김병준 후보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지금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 후보자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근데 이제 저를 지명해 준 분에 어쨌든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해명을 하고 본인 양심에 비춰봤을 때요. 그러면 저는 양심에 그렇게 거리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대통령께서 죄송하다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에 2기 내각을 구성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만연에 있는 지금 세월호 참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아파합니까? 이른바 관행이라는 이름의 탈법과 불법 이것 때문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래서 2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저는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바꿔보겠다. 수많은 논문과 관련한 이른바 탈법,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많은 탈법들, 심지어 지금 불법의 소지도 있는데 후보자께서 책임지고 이걸 어떻게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제가 뿌리를 뽑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제도나 관행을 고쳐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지, 뿌리를 뽑아서 의원님 말씀대로 뿌리가 뽑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뽑을 의지와 각오도 없으면서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를 하시겠다고 인사청문회 자리까지 오셨으니까 설령 하다 못하는 한이 있어도 최소한 그런 의지와 각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뿌리 뽑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뿌리 뽑겠다고 하면 또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후보자 중 한 명인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정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에 이르렀는데요. 이 정 후보자의 청문회 현장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올해 유인태입니다. 어제 후보자와 달리 상당히 좀 답변이 매끄러우신 건 다행인데 좀 진정성에 상당히 좀 의문이 가는데 어쨌든 오늘 청문회 시작부터 너무 불성실한 자료 제출 이런 걸로 그리고 서면 답변에 허위 답변, 동문 서답식 답변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야기한 거에 대해서 우선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고 저걸 좀 봐주시죠, 우리 후보자께서. 1985년에 기자협회가 협회 아파트를 추진하죠, 일원동에. 예? 그래가지고 기자협회 일원동 우성 7차 아파트 11층이 분양가가 이제 3,800으로 돼 있는데 이 후보자께서 거기 112동 1102호를 분양을 받으시죠. 대답을 하세요. 네, 맞습니다. 맞다고. 예. 예. 이제 그다음 그래가지고 1987년 12월 31일 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4개월 후에 이 가등기를 임모라고 하는 분한테 가등기를 하시죠. 예?
88년 4월 13일에 채권 최고액 1억에 근저당 설정을 했다가 1년 후에 89년 12월에 무슨 밸브 공업 주식회사 1억 7천에 다시 근저당 설정을 하시잖아요. 맞으면 맞다고 대답하세요. 네. 사실이죠 이게. 네네. 이번에 폐쇄 등기부등본을 제가 확인하고 저도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91년에 맨 처음에 가등기를 했던 임모 씨한테 매매를 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서면 질의를 했더니 임모 씨 명의로 소주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사유가 무엇이고 임모 씨의 관계는 지금 어떤 겁니까? 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3,800만 원인가 4천만 원 근방에 이제 소득 부금이 있었죠. 그때는 다들 은행에서 대출 받고 이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동료 기자 한 분이 그분을 아시는 분이라고 저에게 소개를 해서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렇게 해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서 이분이 바로 그 집을 사시겠다고 해서 매매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서면 답변 내용하고 같은 지금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네요. 누구 소개를 받아서 그분에게 돈을 빌렸다, 가등기를 했다, 그분이 사시겠다고 해서 그때 91년에 시세가 당시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9천인데 1억 원에 이렇게 그때 시세보다 훨씬 더 싸게 매매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시세를 제가 잘은 기억 못하지만 그 다음 아파트 살 때 시세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봐서 그리고 차이가 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서 비과세 요건에 해당돼 납부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신 내용 맞죠? 네, 그런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임모 씨하고 제가 통화한 내용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좀 소리 좀 예? 예. 예. 그 아파트에 그 일원동에 있는 거기 무슨 거기 우성 아파트, 우성 7차 아파트예요. 예, 우성 7차 아파트. 거기에 그러면 88년부터 실제 거주를 하신 거예요? 예, 내가 거주했어요. 근데 이제 등기부 등본상에는 가등기만 된 걸로 돼 있던데. 아닙니다. 제가 주민등록 다 하고 거주했어요. 주민등록도 제 주민등록에 그가 되어 있었는데요. 근데 왜 거기 가등기로만 돼 있을까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기자 아파트여가지고요. 우성 아파트 7차 그 아파트가 기자 아파트였어요. 기자. 네. 그 당시 기자 아파트라고 기자들한테 그걸 분양을 했었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기자들 이렇게 단지로 해갖고 예술인 아파트 아대기 그런 식으로 했던가 봐요.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등기가 안 넘어오더라고요. 내가 샀는데. 그 당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들어가서 뭘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가등기를 한 거예요. 1억인가 얼마 같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그 이듬해인가 내 이름으로 다시 바꿨어요. 예. 근데 실제 내가 거기 거주했습니다. 어떻게 잘 들으셨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네, 존경하는 유엔티 의원님, 저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그러면은 주민등록 상황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한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주민등록 등본 그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를 빌렸어요? 이분한테 빌린 돈이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8천만 원 빌렸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분양가가 3,800인데 뭘 8,000까지 빌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조금 그것이 많이 가격이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는 실토를 하시지 뭘 이게 다 사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네? 존경하는 유엔티 의원님. 이번에는 지난해 치러졌던 인사청문회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각종 의혹으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적절치 않은 답변으로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후보자들의 청문회 모습은 많은 유튜브 이용자들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살펴보시죠. 예, 우리 소영교 의원 말씀에 잠깐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의혹은 후보자가 자초한 일입니다. 첫째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해외 출장 9번인데 국고금에서 직접 입금됐다고 가져온 경우는 4차례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점심 이후에 주신 자료 보면 국고금 입금 대장은 4개밖에 안 가져와 있어요. 그럼 9번 출장 중에 현실적으로 국고 처리가 된 자료가 9개가 있어야 되는데 왜 5개나 안 갖다 주십니까? 그리고 뭘 입증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소영교 의원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만 사용했다는 항공권은 사용되지 않은 항공권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비즈니스석 타고 갔단 말이에요. 2등석 타고. 근데 타고 갔다는 항공권은 사용하지 않은 항공권이에요. 그럼 저희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 요구한 자료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만 동반자의 경우는 이코노미석 끊어가지고 같이 비즈니스석 탔다는 제보들 많아요. 마일리지를 사용했는지 아니면 특혜를 베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용히 사모님 귀빈실 사용 기록이랑 그 다음에 탑승 기록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는 이 자리에서 잠시 모면하고 다 떼웠으니까 됐다. 이틀만 지나라 이겁니까? 자, 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자꾸 쭉 보니까 전에 2006년 그때 청문회장 인사말 때도 랭키스트를 인용을 하셨고 또 헌재 퇴임할 때도 랭키스트를 인용하셨더라고요. 오늘 또 랭키스트를 인용하셨어요. 다른 동료를 전 그렇게 들리지 않길 바랍니다만 원 오브 나인이다. 자, 랭키스트가 좋아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의 9기둥이라는 말을 그 양반이 좋아합니다. 지혜의 9기둥. 나는 9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지혜의 9기둥이다.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전 그런 자부심과 품위와 양심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유명한 법원 중에 법관의 질이 정의의 질을 결정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관의 질이 대한민국 헌법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따지는 겁니다. 정중하게 받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아까 미뤘던 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봉급 말고 도대체 후보는 어떤 수익이 있었습니까? 자꾸 다른 수익이 있었다, 다른 수입이 있었다. 이를테면 특정 업무 경비 말고 그 B라는 통장에 박범기 의원이 특정하고 있는 B라는 통장에 다른 수입이 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판관이 다른 수입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생활비 다 쓰고 유학 보내고 자녀 군대 보내고 이런 온갖 생활을 다 하고도 2천 7천에서 2억 7천 이 정도 남습니까? 해외여행 24회 출장 9번 그 다음에 사적 경비를 이용해서 함께 따라간 사모님이 쓰는 비용, 유학 송금, 대학 진학 자녀, 생활비 이러고 어떻게 2억 7천을 남겼습니까? 이 재테크에 대해서 다 함께 공유를 한번 해보죠. 우리 서민들과 함께. 자, 어떤 수익이 있었습니까? 잠깐 저는 쭉 법관 생활을 하면서 아니 어떤 수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그 좌우간에 저는 옳은 돈 말고는 내가 수입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없는 거죠. 다른 특별한 수익은. 자, 헌법재판관으로서 받는 봉급과 수당과 그러니까 봉급이 있고 봉급은 A 통장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다음 업무 추진비가 있고 월 정직책급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있고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 평균 400만 원 있잖아요. 그거 말고 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몇 가지 6년 재임 중에 있었던 일을 좀 나열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없는 거죠. 부모님 상이라든지 애들이
거의 자, 애들 250만 원 자기들 통장에 넣어준 거 말고요. 그건 별개잖아요. 그건 후보자가 재산 공개 때 거부를 했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그게 쭉 그거 왔고요. 자, 그게 B라는 통장으로 다 들어온 돈입니까? 자녀들이 250만 원 준 게? B라는 통장이 아니고 현찰을 갖고 와서 그렇게 다 같이 쓴 겁니다. 예. 그러니까 250 내가지고 나머지 돈이 아꼈기 때문에 그 돈이 남아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입니다.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왜냐면요. 자, 후보자. 예. 미국 유학 송금 얼마 보냈습니까? 거기 지금 보니까 5만 3년 동안 지금까지 답변 얼마로 보낸 줄 아세요? 3만 6천 달러 송금했다고 지금까지 쭉 답변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오늘 낸 자료를 쭉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5만 9천이에요. 5만 9천 달러예요. 예. 그리고 또 다른 딸한테 미국으로 보낸 게 조금 더 있고요. 예, 그건 안 맞아요, 모든 게. 150만 원이 그렇고요. 자, 후보자 직전에 여기서 대법관 청문회를 했는데요. 그 대법관께서는 재산 아기가 법관으로 한 쪽이 있었는데 불과 7천에서 1억 2천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위원장이 제출 요구해가지고 억지로 맞춘 다음에 법원에 우리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어요. 후보는 전혀 안 맞아요. 자, 왜 저희들이 문제 삼느냐? 자, 다시 특정 업무 경비로 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를테면 검사가 특별수사비라고 줬는데 그걸 안 쓰고 자기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자기 재산을 증식하는 데 썼다면, 그 다음에요. 자, 정보기관 직원이 간첩을 잡으라고 특수활동비를 줬는데 그걸 쓰지 않고 간첩 잡는 데 쓰지 않고 자기 개인 통장에 넣었다가 그걸 자기의 재산 증식에 활용을 했다면 잘못된 거죠? 예. 후보는 어땠습니까? 어디에 썼습니까? 저는 그 용도에 맞추어서 썼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재판활동비라고 나오죠. 그렇죠. 재판활동 지원비라고 나오죠. 예. 어떻게 썼습니까? 왜냐하면 후보자께서는 업무 추진비는 자, 이를테면 애경사로 쓰고 가능하면 그 다음에 재판연구관들 격리비로 쓰고 이러는 돈이죠. 그것조차도 집 근처에서 주로 주말에 가족들 회식하는 데 썼어요. 그건 카드 쓴 거고요. 업무 추진비로 그렇게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월정 직제금 말고 특정 업무 경비 이거 어디에 쓰셨어요? 다 남기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니에요. 예, 아닙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님. 네. 좀 보시죠. 얼굴은 좀 보시면서.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저는 충청북도 증평군 또 진천군, 계산군, 음성군 여기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바다가 없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장관님하고 굳이 수산과 관련된다면 내수면업과 관련된 건데 내수면업이 지금 전체 수산에서 차지하는 총 생산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총 내수면업에 관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내수면 자체는 면적의 6%라는 걸 알고 있는데 예. 국내 수산물 중 총 생산량의 1.0%, 생산액의 4.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통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취지는 우리 후보자님 그 앞에 그 팻말이 국무위원 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우리 후보자님 국무위원이 하는 역할이 뭔 줄 아시나요?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셨어요? 그런 우리 후보자님이 이 청문회를 통과해서 대통령한테서 임명이 되면은 맡을 역할을 적어도 그 내정이 됐으면은 찾아보고 내가 맡은 위치가 뭐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 87조에 보면은 국무위원은 이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장관님들 구성을. 네? 각 부처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이고 총리가 부의장이고 또 15인 내지 30명 이내의 국무위원이 국정을 심의하는 회의입니다. 오늘 그 후보자님이 여기서 지금 답변하시는 이와 같은 태도로 국무회의에서 과연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으로서
해양과 수산 관련된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과연 그런 능력이 있으신가 참 걱정이 좀 우선 앞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그 걱정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 후보자님께서 네. 오전부터 이렇게 계속 답변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은 뭐 하나를 자신감 있게 탁 떨어지게 답변하시는 게 없어요. 다 모르고.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 평생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어떤 자리에 간다 이렇게 통보를 받으면 가기 전에 아, 내가 맡은 역할이 뭔가 공부를 해갖고 나를 일시키는 사람이 뭐를 물어도 아,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좀 기본적인 공부는 하고 가야 되는 거가 도리라고 보는데 과연 국무회의에 가셔서 이 해양 또 수산과 관련된 분야에 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지시를 할 때 오늘 같은 태도로다가 답변을 일관하면 과연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일을 신뢰를 하실까 걱정이 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동료 위원님들 다 똑같은 심정이 아닐까 우선 그게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여기 같이 하고 있는 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은 개인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과연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가면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 능력과 자질과 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또 제대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것 같아요. 우선 오전에 제가 예를 들면은 수산 분야 중점 시책과 관련돼서 하태경 의원님인가 어느 분이 질문을 했는데 양식업을 중점으로 두겠다. 다른 분야는 없냐 그랬더니 다른 분야는 있지만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하다 뭐 이런 취지의 답변을 하는데 지금 그래갖고 한중 FTA도 진행되고 있는 이 와중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수산물 생산량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지금 그거는 한중 FTA는 일단 아니 FTA가 아니고 지금 현재 네. 상태에서 중국의 수산물 총 생산량과 대한민국의 총 생산량의 격차를 알고 계세요? 격차까지도 모르는.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고 어떻게 한중 FTA에서 수산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의 수산물 생산량이 세계 생산량의 30%가 넘는 이 현실을 장관 후보자님이 알고서 네. 이 자리에 나오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5대 해양 강국과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도 과거에 정권이 뭐라고 약속했는지 전혀 모른다. 아니 해양 수산부가 새로 또다시 신설이 돼서 오는 단계면 과거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야 되는데. 과거 정권이 어떻게 했는지 5대 해양국을 몇 년도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약속 깡그리 모른다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후보자님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좌하시는 분들도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후보자님이 모두 말씀이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내용 네. 진짜 고민해서 하시는 내용입니까? 네. 이거 다 내용 아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금 이 공부하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언제까지 공부할 겁니까? 지금 내정된 게 언제입니까? 예. 임명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집행을 해야지 언제 공부할 겁니까? 새로운 그 페이지 모두 말씀에 5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개발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있는 해양수산 생명자원은 뭡니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 생명자원은 지금 뿌직히 나온 건 없고요. 바이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렇게 막연하게 해놓고 지금 새로운 해양수산 생명자원을 개발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아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거를 좀 더 활성화시켜서 나가겠다는 말씀. 후보자님 잘 모르시면 들으세요.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또 4페이지에 보면 해양관리와 해양산업진흥을 위해서 진흥을 통해 국민 행복이 바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먼저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하겠다.
오늘은 유튜브 상에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인사청문회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특히 공직사회에는 더더욱 해당되는 말일 텐데요. 숱한 잡음 끝에 출범한 박근혜 2기 내각이 신뢰를 얻게 되길 바라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유튜브 세상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